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주임교수 박창권입니다. 저희 법학과에서는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통해 기초법과 기본법, 전문법에 대한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법학 공부를 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특강을 통해 보다 풍부한 법학 교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인환 교수님을 모시고 법학을 공부함에 필수적인 판례 검색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의 중심은 판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는데요. 박인환 교수님의 판례 검색 강의는 이러한 법학을 공부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는 박인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판례 검색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의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재판을 하는 우리 법원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판결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판결문의 출처에 관해서 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우리가 입수해서 판결문이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각각의 그 판결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지만은 그 판결 안에는 여러 가지 형식의 어떤 그 판결 또는 뭐 결정, 명령 이런 다양한 형식의 재판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판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판례를 구성하는 재판의 형식에 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판결, 결정, 명령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서로 구별이 됩니다. 먼저 판결과 결정은 이 판결과 결정을 하는 주체가 법원이 주체가 됩니다. 이 법원이 주체가 되는 재판이 판결과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밖에 명령, 법원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명령은 사실은 법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이라든지 재판장의 명령을 받은 수명법관 혹은 다른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법관의 그 위탁을 받은 수탁법관 이렇게 그 재판을 구성하는 그 법관이 주체가 돼서 하는 재판이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 결정, 명령은 그 대상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판결은 소송에 대한 종국적 판단이나 중간적 판단에 적용이 됩니다. 명령은 소송 절차에 부수되거나 파생된 사항 또는 비송사건이라고 하는 재판의 판단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 결정, 명령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재판의 진행, 즉 심리 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구두 변론의 원칙에 따르면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주장,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결정이나 명령은 이 판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변론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 필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를 고지하는 방법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판결은 판결서라고 하는 어떤 형식에 따른 문서를 작성해서 선고를 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결정과 명령은 판결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결정과 명령을
고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또 조서의 기재로서도 결정이나 명령을 가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이미 판결이 선고가 되면은 그것은 이제 법원을 기속을 하게 되는데 반해서 결정과 명령은 자기가 이제 법원이 그런 결정이나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드시 이후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도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판결은 이제 항소나 상고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투는 데 반해서 결정과 명령은 항고 또는 재항고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판례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또 판결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판례는 일반적으로 재판의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의 법률 해석에 관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이후에 그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재판을 기속하는 이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법규범과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법률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결정, 명령 이런 것들이 선례로서 이제 구속력을 갖게 되면 그것을 이제 판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판례가 여러 개 거듭돼서 축적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확립된 판례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판결만으로도 그것이 이제 선례로서 구속력을 갖게 되면은 그것을 또 우리가 판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앞서 이제 판결하고 결정 이렇게 재판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어떤 형식에 따라서 이제 재판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 것은 이제 소송 사건이 이제 판결을 선고해야 되고요. 결정으로서 이제 재판을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제 소송 사건이 아닌 비송 사건의 경우 또는 소송 사건에 부수되는 결정을 하는 이런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소송 사건은 주로 이제 권리의 침해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고요. 당사자가 서로 이제 대립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판결을 해야 되고 그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기판력이 있고 그 불복은 항소나 상고에 의해서 다투게 됩니다. 소송 사건은 공개주의나 구술주의가 지배를 하고 당사자주의, 이제 변론주의에 의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송 사건은 이제 소송 사건과 구별되는 것으로 반드시 권리 침해나 그 회복을 전제라고 하지 않는 재판의 형식입니다. 주로 법원의 한목적적 재량에 의해서 간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성질의 사건들이 이제 비송 사건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서로 반드시 대립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 재판은 이제 결정이라는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기판력이 없고 불복은 이제 항고에 의해서 이제 불복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소송 사건하고 달리 비공개주의, 서면주의가 지배하고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서 간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소송 사건과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 밖에도 재판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뭐 종국 재판, 절차 지휘 재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종국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종결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으로 본안전 재판하고 본안의 재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결론을 내리는 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송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판이 이제 절차 지휘 재판으로 가령 뭐 소장이나 신청 서면에 대해서 보정 명령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절차 지휘 재판에 해당됩니다. 종국 재판 중에 이제 본안전 재판, 본안의 재판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건의 분쟁의 이제 실체를 말하는 것인데 본안에 대한 판단을 들어가기 전에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소송이 그 형식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사건의 실체적 내용, 즉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부적법 각하를 하는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각하하는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제 본안 전 재판에 해당되고요. 본안의 재판은 이제 사건 내용을 실체적으로 사건 내용에 들어가서 그것을 심리해서 소 제기자가 실제로 제기한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거를 기각하는 재판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안의 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처음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다 생소한 개념이라서 좀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판결의 전제로서 이제 재판의 형식이나 그리고 우리가 판례를 구성하는 판결 또는 명령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판례를 검색하면은 훨씬 더 판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송법에 가서 배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것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판례를 검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판례를 검색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판례가 법원의 신급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도 있고 또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례를 검색하기 전에 그 판례를 생산하는 법원이 어떤 조직과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조직은 3심제의 이제 신급에 맞춰서 이제 대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지방법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특별법원으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고 대법관 중 한 사람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사법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법원의 대법관 12인이 이제 뭐 재판에 관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 전부 다 모여서 하나의 사건을 다 심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대법관들이 분담을 해서 조그만 이제 회의체로서 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3개의 부에서 주로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부 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면은 그 부에서 재판을 다 담당하게 되는데요. 부에서 이제 대법관들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지금까지 재판을 해왔던 판례 법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관들이 전원이 법률상으로는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게 됐습니다만은 구성되어 있는 대법관들이 이제 다 거의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대부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 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각 부 판결이랑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 특허, 가사 사건 판결에 대한 이 상고 사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불복 1심 판결, 2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것을 불복해서 상고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결정 명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고 또 재항고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선거와 관련된 소송은 1심으로서 대법원에서 직접 관할해서 재판하는 것도 있고요. 또는 뭐 그 최종심으로서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이 재판에 관해서 스스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헌법상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한 절차나
법원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다음 신급으로서는 이제 고등법원이 있는데요. 고등법원은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5군데 설치되어 있고요. 제주도는 이제 지리적인 여건상 제주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고등법원은 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그 밖에 선고 소송 이런 것들을 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심을 담당하는 법원 조직으로서 지방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현재 전국 18개에 설치되어 있고 또 지방법원 안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할 구역 내에 지원을 설치하거나 시군법원 혹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이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1심을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물관할이라고 해서 그 단독 재판부가 하고 합의 재판부로 나누어서 재판을 담당합니다. 주로 민사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소송물의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밖에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소송가액이 2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판사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1심을 담당하지 않고 지방법원은 다 이제 1심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1심을 담당하지 않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한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그리고 단독 판사가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법원 항소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을 관할하는 소액 민사사건하고 합의상이혼의 확인과 같은 비교적 조금 작은 규모의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특별법원으로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6곳에 6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고요. 서울의 행정법원 또 대전에 특허법원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이랑 행정법원은 이제 지방법원급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특허법원은 이제 고등법원급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법원 조직 구성도인데요. 본인이 있는 지역에 이제 어떤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제 법원의 조직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판례를 검색하는데 그 판결 혹은 결정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입수할 것인지 판결의 출처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의 출처로서는 중요한 것으로서 첫 번째 판례 공보하고 대법원 판례집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프린트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판례 공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중 이제 중요한 판결들은 법원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판례 공보에 의해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판례 공보는 매월 1일과 15일 2회에 걸쳐서 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외에 고등법원 판결이나 지방법원 판결 중에서도 법리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들이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월 10일 판례 공보와는 별도로 각급 법원 공보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례 공보에 실린 판결을 보게 되면은 판시사항, 판결 요지, 참조 판결, 참조 조문 등이 표시되어 있고 판결 요지 등에도 그것에 해당하는 판결문 원문에 밑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본래 이제 판결문에는 없는 것인데 판결의 취지를 쉽게 검색하고 그 판결의 의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가공을 해서 실린 것입니다.
이런 판례 공보의 판결, 판례 공보에 이제 실린 판결들은 그 이후에 발행되는 대법원 판례집이나 또는 대법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판례 정보 사이트에 있는 종합법률 정보 혹은 판례 검색 프로그램인 벅거울 LX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판례 공보 이외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대법원 판례집을 매년 또 공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판례 공보에 이미 공개된 판결 중에서도 선례적 가치가 크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판결을 별도로 묶어서 법원 도서관에서 대법원 판례집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공보에 의해서 이미 공개된 판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판례를 찾을 경우에는 판례 공보를 기준으로 해서 찾게 되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집의 경우에는 판례 공보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이 상고 이유라든지 이 원심 판결 같은 것이 같이 실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그 판례의 의미나 취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집에 판례가 실려 있는 것이라면 판례집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 판례를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이로 된 자료들을 이렇게 통해서 판례를 검색하고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정보화 사회에 들어선 이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디지털 정보로 이제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미 대법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대법원 판례 정보도 전부 디지털화해서 이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메뉴 중에 종합법률정보라고 하는 별개의 사이트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색어를 활용을 해갖고 판례를 아주 쉽게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원도서관에서는 매년 법고울 LX라고 하는 판례 정보 검색 프로그램을 DVD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실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판례를 검색할 수 있고 또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DVD 자료를 통해서 쉽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판례 정보를 우리가 입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이제 대법원 그리고 이제 법원도서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들이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판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전에 이제 법원도서관에서 간행됐던 것으로서 대법원 판결 유지집이라든지 전원합의체 판결집 혹은 아주 과거에는 이제 판례카드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판례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오래된 판결들의 출처로서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법률신문에 이제 판례가 소개되거나 판례 월보라고 하는 이제 잡지 같은 데에도 판결이 소개되고 있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 판례집이라든지 판례 공보 같은 것들을 쉽게 이제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다른 그 판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례를 입수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정보나 아까 말씀드린 벅거울 LX라든지 이렇게 디지털화된 정보에 의해서 쉽게 판례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의 중요성은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상업적 이제 법률 판례 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회원제 온라인 사이트로 로앤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법학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 로앤비라고 하는 법률 판례 문헌 정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로앤비의 특징은 이제 판결과 관련된 문헌의 이제 일부 원문 정보가 제공되는 것들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대법원의 종합법률 정보나 법고울 LX에서 검색되지 않은 과거의 판결들이 일부 검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나 이제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공간돼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내려진 이제 판결들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판례 공부에 실리게 되고요. 뭐 계속 이제 반복되고 똑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할 경우에는 굳이 판례 공부에 싫지 않는 판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이지만 실제로는 판례 공부나 다른 자료에 검색되지 않은 이런 판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법원의 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그 판례 정보 공개의 일환으로 그 판례 원문을 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아보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결문을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례 정보가 다 공간되는 건 아니다. 공간되지 않는 정보는 따로 신청을 통해서 그 원문을 입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이런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그 오프라인의 어떤 문헌을 통해서 이제 판례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판결문을 우리가 그 문헌을 통해서 볼 때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되게 이런 형식으로 이제 판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법리를 설명하면서 뭐 이런 판결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이게 설명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사실 이 판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것은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오죠. 그러나 뭐 대법원 판결 말고 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다, 아니면 부산고등법원 판결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서울고등법원 아니면 뭐 부산고등법원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요. 좀 기니까 이거 보통 약자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다 그러면 대법원 자리에 서울고등법원은 좀 기니까 서울고법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 판결이 선고된 이제 법원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 날짜가 나오죠. 날짜. 그죠? 요거는 요 판결이 선고되거나 만약 이것이 결정이라면 결정이 된 날짜를 의미하는 겁니다. 판결은 이제 그 선고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날짜는 이제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게 되고요. 결정의 경우에도 결정 명령은 이제 고지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고지된 날짜를 표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날짜 중에 이제 0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는 아마 검색 아마 그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 0이 아마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헌에 표시할 때는 이 0은 삭제하고 이제 표시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선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요 판결의 그 형식 재판의 형식이 이제 판결에 의해서 선고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근데 결정 가운데에선 선고 없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고 없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선고 대신에 2016년 8월 25일 자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표시를 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선고 없이 하는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선고, 이제 판결 이렇게 이루어지고 무슨 자 하면은 여기는 판결이 나올 수 없죠. 판결은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무슨 결정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이제 또 뭔가 연도를 표시하는 연도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건 가나다 할 때 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사건 부호에 해당되는데요. 사건 부호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음 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본 것처럼 2016-2840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사건 번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 번호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 나오는 숫자 2016, 이 2016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건이 법원에 제기된 해, 연도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제기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건 부호로서 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민사 상고 사건을 의미하는 부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신급의 어떤 그 유형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 부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보에 관해서는 뒤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가령 민사 상고 사건의 경우는 이게 사건 부호가 이제 다에 해당되고, 그러면 민사 1심 사건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민사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이 그 사건 부호가 가, 합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예. 민사 단독 사건이라면은 이제 가, 단 뭐 이렇게 나오고, 민사 항소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의 심급과 사건 재판의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28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앞에 정보하고 이어서 보게 되면은 2840은 2016년에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에 2840번째 사건이다. 이게 1년 번호에 해당되는 거죠. 1년 번호. 그죠? 예. 그래서 2012 사건 번호 2016-2840이라고 하면은 이 사건은 2016년에 제기된 민사 상고 사건 중 2840번째 사건이다라고 해서 그 사건이 딱 특정이 되죠. 그러니까 선고 날짜를 모르더라도 이 사건 번호만 알면은 이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결문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판결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이제 선고라고 하는 표시와 함께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선고된 판결이다. 이제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히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 판결 앞에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이제 대법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각 부에서 하는 판결은 이제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대법원 판사들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검색을 하다 보면은 판결에 뭐 이렇게 눈꽃 표시나 별표 표시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약간 기술적인 표시가 되어서 요 눈꽃 표시는 나중에 이제 대법원 판례집에 게재될 대제 대상인 판결을 의미하고, 이 별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판결의 사건명이라고 해서 대여금 아까 표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건명은 이제 어떻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건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여금이라고 하는 작은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여금이라고 하는 사건명의 표시는 원고가 이제 소장을 제출할 때 그 주장 내용을 간략한 단어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참고로 해서 법원 공무원이 각 사건에 이 사건이 대체로 어떤 사건이다라고 해서 사건명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은 종류 사건을 검색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슬라이드에서 뒤에 이제 가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요. 한번 앞에 슬라이드를 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사건명에 해당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요
요 판결을 특정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 판결을 특정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건명이라고 그래서 요 판결이 대체로 어떤 유형의 소의 청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뒤에 있는 그 정보는 요 판결이 게재되어 있는 출처를 표시하는 겁니다. 출처를. 그죠? 그러면 그 출처의 정보의 내용은 뭐냐? 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판례 공보의 약자입니다. 판례 공보. 판례 공보의 약자이고 2016년에 발행된 판례 공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는 뭐냐? 판례 공보의 분량이 적을 때는 이 하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판례 공보가 점점 두꺼워지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편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이제 발행이 보통 많아지게 되면은 이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6월 달까지를 이제 상으로 편철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을 이제 하로 편철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이제 요 판결을 판례 공보를 이제 편철한 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상하를 표시하지 않으면은 두 개의 편철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로 편철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니까 찾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뒤에 있는 그 숫자는 이제 페이지 일련 번호입니다. 페이지 일련 번호. 그래서 2016년에 공간된 판례 공보의 1427면에 요 판결이 게재되어 있다. 그죠? 판례 공보 편철을 우리가 가서 페이지를 넘겨서 2016년 건을 꺼내서 근데 2016년 거 꺼내려고 보니까 상하 두 권으로 돼 있어. 요 판결은 근데 하를 보라 이거죠. 하를 보아서 요 페이지를 찾으면은 요 판결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판례 아까는 이제 그리고 그 판례 공보가 발행된 연도 그리고 일련 번호, 그 페이지 번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것도 이제 판례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여기 때 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대법원 판례집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집. 대법원 판례집의 약자죠. 50은 뭐냐? 이 대법원 판례집이 이제 매년 간행이 되는데 그 간행된 권수를 말합니다. 50권이라 대법원 판례집이 쭉 매년 이제 간행이 되는데 그 중에 50권, 50번째 권에 들어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집은 이제 민사 사건도 있고 형사 사건도 있고 특별 사건도 있는데 이거는 민사 사건의 129면에 이 판결이 게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과서나 문헌에 인용되어 있는 판결을 보고 이 판결이 실제로는 그 출처가 뭐 판례 공보 몇 년도 판례 공보 몇 페이지에 실린 판결이다. 또 아니면 대법원 판례집 몇 권의 민사 몇 페이지에 게재된 거다. 이런 것을 확인해서 그것을 가서 찾아봐라 라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인용 형식으로서는 이제 이런 인용 형식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대개 실제 판례 공보를 종이로 된 판례 공보나 대법원 판례집을 보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종합 법률 정보라든지 아니면 법고글 LX 혹은 상업적인 로앤비 같은 판례 정보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로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정보가 판례 검색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건 번호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판례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근데 이제 문헌으로서 인용할 때에는 실제로 그게 게재되어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인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좀 간이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출처 표시 없이 이제 인용하는 사건 선고 날짜하고 이제 사건 번호 이런 것으로 인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문헌의 정식의 인용 형식은 반드시 이 출처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그 우리가 판결이 인용된 정보가 이제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판결을 우리가 들어가서 판결문을 볼 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제공되는 그 형식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내용들을 표시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판례 공보나 아니면 뭐 대법원 판례집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제 목차가 있는데요. 그 목차에는 그 사건이 어떤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판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판례 공부하고 대법원 판례집을 간행하는 법원 도서관이 그 판결의 쟁점을 간략하게 표시를 해서 판결 내용하고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상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판결문에는 원래 없는 것이죠. 예, 판결문에는 없지만 요 색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떤 쟁점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이 이제 판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시 사항은 이제 쟁점은 알 수 있는데요. 그 판결의 결론은 잘 표시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죠. 짧게 이제 그 쟁점만 표시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판시 사항의 끝에 가로를 열고 적극 또는 소극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판시 사항의 쟁점에 관한 그 판결의 결론을 일부 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적극은 그 판시 사항의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취지고요. 소극은 반대로 그 판시 내용을 부정하였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적극 소극뿐만 아니라 뭐 한정 적극 혹은 뭐 한정 소극 뭐 이런 표현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정 적극은 판시 내용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했다는 것이고, 한정 소극은 반대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부정하였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시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요지라고 조금 판시 사항보다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원 도서관에서 그 판결문 가운데 판결 이유 가운데에 판시 사항에 해당하는 그 판결의 주요한 쟁점에 해당하는 법률 쟁점에 해당하는 것을 쟁점에 관한 그 판결의 이유를 발췌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판결 요지는 이제 판결문 안에 그 대법원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그 판결 이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는 대체로 이제 판결문의 내용들의 일부를 이제 발췌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사실관계가 번잡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좀 축약해서 판결 요지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시 사항이 이제 말하자면 색인으로서 이제 제목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은 판결 요지는 그것을 그 판결의 핵심적인 이유 설시 부분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판결을 이해하는 데는 이 판결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시사항하고 이제 판결 요지는 각각 이제 하나씩 대응하게 되는데요. 대법원의 그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에는 그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다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이 내려지고 그것에 반대하거나 또 다른 견해들이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결 요지도 다수 의견 외에 소수 의견이나 별개 의견, 보충 의견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판시 사항에 여러 개의 판결 요지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조 조문이라고 해서 당해 판결의 근거나 참고가 될 만한 법률 조문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해당 조문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참조조문도 원래 판결문 안에 반드시 참조조문이 표시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민사 그 사건의 경우에는 참조조문이 필수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법원 도서관에서 이것도 역시 이제 편의를 위해서 가공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참조 판례가 또 표시가 되는데 당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표시한 것으로서 그 판결과 취지를 같이 하는 다른 판결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취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의해서 폐기되거나 변경된 판결도 참조 판례도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선행되는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이라고 해서 판결문의 원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표시되게 됩니다. 네, 이제 전문을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소송 당사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1심 판결이라고 하면 이제 원고, 피고 뭐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제 그 민사 재판에 있어서는요. 근데 상고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상고인, 이제 피상고인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원고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되고 그 상대방이 이제 피고가 됩니다. 상고인은 이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한 사람으로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람이 이제 상고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제 피상고인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당사자가 모두 상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상고인 겸 피상고인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공되는 표시되는 정보로서는 이제 원심 판결이 표시가 되고요. 즉 상고의 대상이 된 원래의 재판 그것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대법원 사건의 원심 판결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2심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고등법원 판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법원 합의부는 이제 2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판결 이것이 이제 원심 판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문이 나옵니다. 이 주문은 이제 판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뭐냐? 상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원심 판결이 문제가 있다라고 다투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법원이 재판을 해서 원심 판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다투어서 상고를 한 그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문이 이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상고의 내동이 타당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상고를 인용하게 됩니다. 근데 상고를 인용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고를 인용하면은 결국 원심 판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원심 판결을 이제 부인하는 것이 내용이 되죠. 그것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원심 판결 효력을 없애는 것이죠. 그럼 없애게 난다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제 파기 자판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대법원이 스스로 내리게 되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재판을 원심 판결의 효력을 부인한 다음에 원심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도록 그 소송을 환송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인용하면서 파기 환송을 하게 되죠. 그럼 원래 재판이 있었던 2심 법원으로 사건이 되돌아가서 거기서 재판을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하급심 판결의 주문은 이제 상고를 기각하냐 인용하느냐가 아니라 소 제기를 한 당사자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서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 제기의 내용이 뭐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법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법률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판결의 주문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되는 것이 이제 판결문에 표시되는 것이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냐?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 재판의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를 여기다 근거를 여기다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의 결론, 즉 주문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표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당사자의 주장 그리고 당사자의 공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 전부에 대한 판단을 이 이유에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한정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관계 같은 것들이 원심 판단의 어떤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에 원심 판결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투는 상고 이유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상고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유에 표시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떤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을 읽을 때는 이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렇죠? 특히 대법원이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 설시한 이 판결 이유가 중요한 어떤 법학을 공부하는 자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의 말미에는 이 재판에 관여한 관여 법관들이 전부 표시되고 원본에는 이제 판사들이 서명 날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게 됩니다. 네, 앞서 이제 판결문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형식에 따른 정보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표시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실제로 판결문을 검색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헌으로 되어 있는 판례 출전 자료를 찾아서 판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도서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판례 공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 판례집 이런 것들을 손으로 들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유용하고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매번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는 판례 검색 자료, 정보 자료를 이제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종합 법률 정보가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DVD 형식으로 가공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벚꽃 LX라고 하는 DVD 자료는 매 두 달 한 번씩 판례 공부가 새로 나오면은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또 그것을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종합법률정보나 벚꽃 LX는 이제 같은 검색 툴, 뭐 똑같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검색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쪽이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판례 검색 자료도 그 프로그램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종합법률 정보를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는 것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요, 초기 화면으로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있는 아이콘이 이제 대국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밖에 뭐 사법보석에 대법원, 각급법원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판례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대국민 서비스를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소식, 판결, 공보, 정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대국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여기 표시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은 전자민원센터, 전자소송, 종합법률정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는 바로 이 종합법률정보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이걸 한번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초기 화면이 종합법률정보의 초기 화면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종합 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이제 아이콘들이 통합 검색, 판례, 법령, 문헌, 규칙, 예규, 선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례만을 검색하고 싶을 때는 여기 판례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검색 방법에는 단순 검색, 상세 검색, 디렉토리 검색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상세 검색하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검색어를 통해서 꼭 내가 필요한 판결들을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상세 검색.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건 번호, 사건명이라든지 참조 조문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검색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 판시사항, 판결요지 혹은 판결 전문까지 할 거냐, 민사, 형사, 가사 중에 어떤 판결로 제한할 거냐, 뭐 아니면 선고 일자, 뭐 아니면 판례 등급. 이거는 이제 판례 등급이라고 하는 건 판례의 중요도에 따라서 전원합의체냐, 간행 판결이냐, 미간행 판결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럼 판결이 뭐 어느 법원의 판결이냐,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갖고 내가 원하는 판결들을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대부분 내가 뭐 어떤 교과서 같은 데에서 표시된 인용 판결의 원문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상세 검색까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고 이제 단순 검색에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인용된 판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판결의 원문을 찾아가기 위해서 제일 편리한 정보는 이제 사건 번호죠. 사건 번호를 통해서 판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예시되어 있던 판결 중에 판례 번호 중에 이게 대법원에 이제 화재의 판결로 되어 있던 대여금 사건인데요. 이 판례 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서 그 판결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번호는 2016 2840 판결입니다. 이것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검색 엔터를 치면은 요 판결이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요게 앞서 표시된 건데 한번 찍고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판결이 표시가 됐네요. 조금 잘 안 보이니까 조금 크게 해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좀 크게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앞서 이제 판례의 인용 형식에 따른 판례 표시가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대법원 2016년 8월 25일 선고 2016-2840 판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여금하고 사건명이 되어 있고 이것이 원래 어디에 어디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판례공보 2016년 하권 1428페이지에 있는 판결이다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로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판시사항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일부 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변제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라고 하고 가로 열고 원칙적 적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시사항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결론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전부 대상으로 충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이라는 표현은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한 개의 정보뿐만 아니라 및 이렇게 돼서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 책임의 범위에 관해서 이제 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 내용으로 판단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결 요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판시사항하고 판결 요지가 이제 분량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는 판시사항은 이제 제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되어 있고 판결 요지는 훨씬 더 내용이 긴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참조조문. 그래서 이것이 민법 429조, 430조, 479조를 참조한 판결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 판결의 결론에 이를 때까지 참조가 된 대개는 이제 요 판결의 결론과 같은 취지의 판결들이 참조 판례로 인용이 됩니다. 근데 반드시 같은 취지가 아니더라도 인용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안을 좀 달리하지만 예전에 다른 사안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해 보면은 요 사안에도 이렇게 판결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참고가 된 판결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참조 판례가 이제 많지 않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뭐 많이 분쟁이 많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참조 판례가 많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전문이 표시되는데 이 전문부터는 이제 실제로 판결 원문에 해당됩니다. 요 위에 있는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는 법원도서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가공해서 만든 것이고요. 실제 판결 원문은 요 전문 이하의 내용들이 판결 원문에 해당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고, 원고 피상고인 이렇게 됐죠. 이 정보를 통해서 2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한 것이 원고가 이제 승소를 한 거죠. 원고가 승소를 하고 피고가 이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원고가 이제 피상고인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원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원래는 여기 이제 판결 원문이라면은 원고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우고 이제 원고라고만 표시가 되고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당사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로 열고 소송 대리를 한 담당 변호사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고의 대상이 된 이제 원심 판결이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법 2015년 12월 17일 선고된 2015-260887 판결이 이제 상고 대상이 된 원심 판결이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다시 그 원심 판결에 링크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원문이 등록 안 됐다고 하네요. 네,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제 원심 판결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다 이 정보 프로그램에 다 등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이 판결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해서 이 원문 판결 파일을 받아서 우리가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표시가 되고요. 안 돼 있는 건 아까와 같은 팝업 창이 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원심 판결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제 원심 판결을 굳이 찾아보게 되는 경우는 이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이 판결 이후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판결의 타당성, 그 법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에 나와 있는 이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은 이제 대법원이 전제로 하고 있는 원심 법원의 판단이 궁금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원심 판결을 우리가 참조를 하게 됩니다. 주문을 볼까요? 앞서 말씀드려도 주문의 내용은 상고 사건이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 아니면 인용한다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여기는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상고 비용에 관해서는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상고로 한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것이 주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내용이 나오게 되고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것도 판결 원문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밑줄이 그어진 것도 역시 편의를 위한 것인데요. 요 밑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판결 요지에 해당하는 설시 부분을 여기 밑줄에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고 이유, 그러니까 주로 판결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전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주문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마지막으로 관여된 대법관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상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벚꽃 LX도 비슷한 검색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경우도 대부분은 이제 사건 번호로 검색하는 거는 사건 번호만 입력창에 입력을 하면은 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조금 남은 내용들을 마저 좀 보도록 할까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판례를 간단하게 검색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판결을 레포트나 논문 같은 데서 인용하는 형식에 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방법에는 크게 이제 정식으로 인용하는 것하고 약식으로 인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판결 표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정식 인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판한 법원, 날짜, 그리고 그 재판의 형식으로서 선고, 그리고 사건 번호, 그리고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 판례의 출처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정보의 내용은 손실하지 않고 그대로 약식해서 인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식 인용 방법인데요. 그거 보게 되면은 이제 약식 인용은 위에 판결을 약식으로 인용하면은 이제
대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뭘 생략을 했냐면은 대법원 판결 이렇게 되는 거죠. 대법원 판결, 그 대판이라고 하고 전원합의체 이거는 이제 가로 열고 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날짜 정보가 그대로 내려와 있고 선고는 굳이 표시를 하지 않고 사건 번호만 바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약식으로 좀 간이하게 인용을 할 수 있고요. 뒤에는 조금 다르죠. 아래쪽에 인용 이건 좀 다르죠. 이거는 결정 사건인데요. 선고가 없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형식은 매우 유사한데 선고 대신에 자, 며칠자라고 하는 표시가 선고 대신 들어가고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판결이 아니다 결정이기 때문에 결정 이렇게 표시되죠.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니까 대판이 아니라 대법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것도 전원합의체로 결정했으면 가로 열고 전이 표시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건이 결정된 날짜 그리고 사건 번호 이렇게 표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판결 인용된 걸 보게 보면은 사건 번호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들이 혹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사건 번호만 부여가 되는데 원고가 소를 제기한 한 데에 대해서 피고가 반소 등을 제기해서 2개의 소송을 한꺼번에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판결문으로 2 소송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건 번호가 나란히 기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앞서 그 사건 번호 중에 그 소가 제기된 날짜하고 그 법원에 제기된 일련 번호의 사이에 부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 부호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이 판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대법원 민사 사건의 대법원 상고 사건의 경우에는 다라고 하는 사건 부호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심급과 그 재판의 유형에 따라서 전부 다른 부호가 들어갑니다. 그걸 간단히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볼 텐데요. 민사 사건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민사 제1심 합의 사건의 경우에는 가합 이렇게 들어가고요. 민사 1심 사건인데 단독 재판부 사건이다 그러면 가단 이렇게 들어가고 민사 소액의 경우에는 가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으로서 민사 항소 사건의 경우에는 나가 표시됩니다. 요 나가 이제 대법원의 원심 판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민사 상고 사건은 앞서 본 것처럼 다라고 하는 부호를 쓰게 됩니다. 이제 가사 사건, 이제 뭐 혼인이나 이혼 뭐 이런 사건들은 가사 1심 소송은 드, 가사 항소 사건은 르, 가사 상고 사건은 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의 가사 상고 사건은 이제 무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건 번호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신급의 어떤 유형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 부호 하나만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 제1심 합의 공판 사건은 고합, 1심 단독 공판 사건은 고단, 형사 항소 공판 사건은 노, 형사 상고 공판 사건은 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정보들 그리고 어떤 판결문의 형식에서 보여주는 정보 그리고 그 사건 번호 이런 데에서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실제로 어떤 판결문을 어떤 소스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입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능숙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판례를 검색해서 판례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법학을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 판례를 많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법학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